네, 명절 잘 지내셨죠? 답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얼굴이 보름달처럼 둥글둥글한 거 보니까 명절 잘 지내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채플과 다른 또 그러나 우리 삶에 꼭 필요한 이제 예절과 또 지식과 또 우리들이 지켜야 되는 어떤 예의 범절에 대해서 아주 폭넓게 말씀을 해 주실 텐데요. 오늘 오신 그 강사 선생님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전수희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들처럼 다 신학 공부하셨고 현재 또 목회하시면서 움트다라는 이 연구소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특별히 신학을 공부하신 분이어서 여러분들을 만나는 기대감이 굉장히 크십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 좋은 시간, 또 유익한 시간, 여러분들이 귀담아 들어야 될 말씀을 전해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강사님 나오실 때 여러분들이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오늘 강의 소개받은 전수희 목사라고 하고요. 오늘 모두를 위한 성평등, 함께 걷는 좁은 길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한 시간 동안 시간을 보내고자 합니다. 어머, 아는 얼굴이 보이네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만나뵙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저도 앞서 소개해 주셨지만 저도 목사고 신학을 했던 사람이라서 이제 신대원단에 온다는 기대감을 굉장히 크게 갖고 왔습니다. 신대원 다닐 때를 저도 생각해 보니까 되게 고민이 많았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참 많았던 시간을 보냈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그 신대원 이 1시간 동안 조금 뭔가 앞으로의 삶을 나아가는 데 있어서 그래도 요만큼이라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오늘 그런 시간이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제 강의 한번 이제 시작해 보려고 하고요. 자, 오늘 이러한 스케줄로 타이틀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왜 성평등인가를 이야기해 볼 텐데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왜 이런 일들을 하게 되었는지 제 소개와 함께 이야기를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네, 이제 게임을 하나 할 거예요. 제 반응 보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진지하게 보고 계신데요. 이 시간 좀 자유롭게 캐주얼하게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요. 좀 반응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의하는 사람이 혼자 말하고 떠드는 게 아니잖아요. 같이 호흡해야 하니까 여러분들의 반응을 조금 부탁드리겠고요. 게임은요, 밸런스 게임을 먼저 해보려고 해요. 밸런스 게임 뭔지 아시죠? 네. 뭐 짜장면, 짬뽕 하면 하나 선택하는 거. 네, 지금 이제 제가 밸런스 게임으로 몇 가지를 제시를 할 텐데 여러분들이 뭐 말을 해주셔도 되고요, 손을 들어주셔도 좋겠습니다. 그쪽 방향에 이제 오른쪽 왼쪽 있으면 선택한 거 쪽에 손을 들어주세요. 첫 번째, 정의 대 불의.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어려운 문제예요? 정의 대 불의 뭘까요? 정의, 존중 대 배제. 존중, 배제 들리는 거 아니죠? 네, 배려 대 소외. 배려, 인정 대 억압. 인정, 네, 사랑 대 혐오. 사랑, 저 너무 쉬운 거 갖고 왔어요. 네. 자유 대 통제. 자유, 통제 원하시는 분 있어요? 간혹 또 있기도 해요. 네. 이렇게 사랑에는 통제가 필요하다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긴 해요. 근데 자유, 네, 평등 대 차별. 평등, 난 차별받고 싶어. 없으시죠? 네, 평등. 네, 이런 몇 가지를 저희가 한번 밸런스 게임으로 알아봤는데 대부분 지금 선택하신 것들이 정의, 배려, 존중, 인정, 자유, 사랑, 평등입니다. 그렇죠? 저는 이제 이러한 가치들을
실현하고 이런 가치를 위해서 지향하면서 이제 살아가길 소망하는 그런 전수희 목사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원래는 그러니까 신대원을 나왔잖아요. 저도 이제 신대원 다닐 때는 제가 이런 활동을 할 거라고는 정말 1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네. 저도 교회에서 이제 목회하면서 설교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고 다니리라고는 생각을 하지 못했었는데, 저는 이제 신대원을 들어갔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원래 선교사로 활동을 하다가 해외 선교지에 있다가 안수를 받아야지 선교의 폭이 좀 더 넓어지겠구나 해서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신학교를 들어가게 되었어요. 안수를 위해서. 근데 이제 깊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공부하고 있는 영역들이 세상에 불의와 소외된 거, 배제된 거, 억압된 것, 혐오, 통제, 차별, 이런 거에 맞서서 여러분들이 외쳤던 이 정의, 배려, 존중, 인정, 자유, 사랑, 평등, 이러한 가치를 실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정말 소외되고 억압받고 억눌리고 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진정한 자유와 사랑을 경험하고 맛보도록 하는 일, 그 일이 제가 원래 해왔던 일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더 그 일을 잘 하고 싶어서, 더 폭넓게 하고 싶어서 안수를 받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를 가보니까 그런 게 더욱 명확해졌어요. 그러면서 그러면 나는 이 일에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리고 신대원 다니면서도 열심히 선교를 하려고 더 준비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신대원을 졸업하고 나니까, 사실 신대원 졸업한다고 해서 우리 앞길이 창창대로로 막 이렇게 쫙 열리는 건 아니잖아요. 요즘 신대원 졸업해도 교회 찾기도 참 힘든 현실이기도 하고, 그래서 참 여러 군데를 많이 기웃기웃을 했어요.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 어떻게 이 선교의 영역들을 더 확장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나는 어떻게 더 분명하게, 명확하게 이루어갈 수 있을까를 되게 여러 군데를 두드리고 고민하고 하면서 제가 공부하게 된 게 페미니즘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만난 게 이 벨 훅스라는 분을 알게 되었는데, 모두를 위한 페미니즘이라는 책이 페미니즘의 굉장히 기본서 같은 책이에요. 근데 이 책을 보면서 이분이 하고 있는 일이 나도 해야 될 일이구나를 좀 깨닫게 되었어요. 이분은 이제 페미니즘은 성차별주의와 그에 근거한 착취와 억압을 끝내려는 운동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그렇게 보니까 정말 소외받고 있는 사람들, 억눌린 사람들,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그 다른 자리로 옮기는 것이 페미니즘이구나. 그럼 이 페미니즘이 되게 선교랑 닮아 있네? 내가 지향하고 내가 꿈꿔왔던, 내가 또 행하고자 했던 그 선교와 이 페미니즘이 굉장히 맞닿아 있고 비슷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게 내가 가야 할 길이다 라고 해서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 책에서 이야기할 때 이 베르룩스라는 분이, 사실 미국에서도 사람들이 페미니즘 하면 굉장히 거부감, 부정적인 인식들을 많이 했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많이 그런 현실이기도 하지만, 페미니즘이라는 이 단어 자체의 거부감을 가지고 되게 이상하게 바라보고 이렇게 부정적인 시선으로 이렇게 하기도 했는데, 이 벨 훅스라는 분이 자기가 이제 페미니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성평등, 폭력에 대해서 맞서고 하는 이야기들을 할 때 사람들의 반응이 야, 네가 하는 건 뭔가 좀 다른 것 같아. 네 얘기는 좀 귀담아 들을 수 있겠어. 이런 반응으로 많이 왔대요. 그래서 이분이 거기에 이제 감명을 받아서 이렇게 저술 활동도 많이 하고 강연도 많이 하고 이렇게 했다라고 책에서 저도 봤어요. 근데 보니까 저도 제가 이제 페미니즘을 이야기하면 저희 이제 주위에 있는 분들이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똑같이. 목사님이 얘기하는 페미니즘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동안 되게 부정적으로 안 좋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목사님이 하시는 거 좀 다른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막 사명감이 뿜뿜 돼가지고 그래, 내가 이걸 이제 열심히 전하고 다녀야지, 이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열심히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좀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할 텐데요. 네, 이 시간이 아마 학기마다 있는 시간이어서 쉽지는 않으시겠지만 좀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페미니즘에 대해서 생각할 때 좀 이런 시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그림으로 너무 보고 있죠. 여성주의라는 것은 여성에게 씌워진 굴레, 예, 이 여성에게 씌워진 이 억압의 끈을 끊어버리자라는 것인데 사람들이 인식하기에는 뭔가 남성을 처벌하는 것 같이 이렇게 잘못 오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페미니즘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오늘 조금 바로잡아 보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갖추어야 할 것들이 있는데요. 현대 사회에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것들이에요. 네, 동그라미 안에 들어갈 말 과연 무엇일까요? 뭐 복지모, 장애모, 로봇모, 기후위기모 공통적으로 들어갈 말이 있는데요. 네, 제가 오늘 오면서 후회했어요. 내가 이렇게 퀴즈를 많이 준비하고 선물도 하나 안 챙겨왔구나. 네, 연휴 끝이라 미처 준비를 못해서 죄송하지만 가운데 들어갈 말이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제가 또 너무 어려운 걸 들고 왔군요. 네, 가운데 들어갈 말은요, 감수성이라는 거예요. 네, 이제 좀 들어보신 것 같으세요? 네, 다문화 감수성, 지역 감수성, 언어 감수성, 종교 감수성. 우리가 감수성을 가진 현대인이 되어야 한다. 이 다문화, 이 세계와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이 감수성은 좀 필수적인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우리가 페미니즘에 대해서 좀 제대로 알고 그 오해를 풀고 또 성평등한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안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길로 이러한 감수성이 필요하는데 그 앞에 붙는 말이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갖추어야지만 우리 안에 좀 내재되어져 있어야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좀 더 성평등한 누구에게나 안전한 그런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지금 다른 많은 감수성들 말고 꼭 필요한 감수성이 한 가지 있는데 뭐가 있을까요? 네, 입모양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성인지 감수성. 그렇죠. 폭력 예방 감수성이라고도 하는데 우리에게는 이러한 것이 필요합니다. 뭐 너무 많이 들어오셨을 거예요. 그런데 많이 들었지만 우리가 또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혹은 의식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좀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네, 정의를 이렇게 하자면 성별 불균형 상황을 인식하고 성차별적 요소를 감지해내는 민감성, 그리고 맥락에 따라 이해하고 판단하는 능력, 이렇게 성인지 감수성을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알고 계셨던 성인지 감수성이란 무엇일까요? 대부분 좀 이 부분에서도 오해하는 게 뭔가 감수성이라고 하니까 감정적으로 공감하는 능력이 뭔가 좀 특별하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뛰어나다. 이런 걸 많이 생각하시는데요.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건 여기 정의에 있듯이 맨 마지막엔 능력이에요. 능력. 내가 갖추어야 할, 사람이라면 마땅히 갖고 있어야 될 능력이라는 건데 이 능력이라는 것은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이것에 대한 뭔가 훈련, 이것에 대한 관심, 기울임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 능력이 개발되어야 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성인지 감수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평등한 삶을 맛볼 수 있을 것이고 그럴 때 또 모두가 안전한 삶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살아가게 하신 그 이유에 합당한 그런 삶의 모습을 이루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성인지 감수성을 오늘 좀 더 많이 이 성인지 감수성의 능력치를 확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요즘 할머니랑 얼마 전부터 같이 둘이 살고 있어요. 34년생 할머니랑. 그런데 할머니가 맨날 저한테 매일 빼먹지 않고 하시는 두 가지 말씀이 있어요. 뭘까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시는 말씀일 거예요. 네, 밥 먹어라. 밥 먹었니? 밥 먹어라. 그리고 꼭 또 문단속 잘해라. 이 두 가지 말씀을 매일매일 하시는데 너무 듣기가 싫은 거예요. 왜? 나 너무 다 알고 있거든요. 밥 먹어야 되는 거 모르는 제가 아니겠죠. 문단속하는 거 제가 모를까요?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얘기인데 계속 말씀하시니까 맨날 반복해서 얘기를 하시니까 너무 이게 잔소리인 거예요. 그런데 그 잔소리를 들음으로 인해서 제가 밥도
더 챙겨 먹게 되고, 밖에 나갈 때는 창문 열린 데 없나, 문도 한 번 더 이렇게 잘 잠겼나, 이렇게 점검을 하게 되더라고요. 사실 오늘 하는 이야기들도 뭐 이미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이야기고, 늘 들어왔던 이야기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반복해서 하는 이유는 우리가 알고 있지만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지 못하는 부분들, 내가 이미 인식하고 있지만 행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다시금 점검하고 좀 더 업그레이드 하기 위함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간으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을 함께 하셔야, 그래서 이렇게 반짝반짝 보고 계셔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성인지 감수성을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높일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또 이 성인지 감수성이 이제 밖에 나가서는 얘기하지 않지만 우리 같은 그룹 안에서는 이 기독교적 용어로 우리가 얘기할 때는 저는 이걸 영적 민감성, 영적 분별력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 성인지 감수성이랑 맥락에 따라서 내가 판단하고 이해하는 능력이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성경을 볼 때도 행간의 의미를 읽어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맥락의 그 말씀 한 구절, 문자적인 의미만을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행간의 의미, 문맥에 따라서, 맥락에 따라서 발생하는 것들을 우리가 캐치해야 되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성인지 감수성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살아가면서 또 어떤 사건과 마주했을 때 우리가 그 안에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의 그 하나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이 발생하게 되어진 전체 구조를 한번 살펴보고 그 안에서의 깨달음을 얻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인지 감수성이 여러분들이 오늘 이 감수성을 좀 더 높이신다면 여러분의 삶도 좀 더 업그레이드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께 우리가 잘 넓혀보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별화된 이 사회에서 살고 있다라는 게 문제이겠죠. 지금 보니까 여기 여학생들도 굉장히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사회 안에는 남성에게는 이러한 역할, 여성에게는 이러한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좀 고정적인 이미지들이 많이 형성이 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왜 그래야 하는가, 왜라는 그 물음표도 좀 가지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럼 성별화된 사회는 어떠한가를 좀 세밀하게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여자들이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여자들이라는 책도 있어요. 이런 제목이 있는데, 이거 민수기 말씀이지만 우리가 다 알다시피 성경에서는 여성의 숫자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성경 자체가 가부장주의와 남성 중심주의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한 오랜 시간 동안 기독교에서는 남성이 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하나님의 뜻이고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는 것으로 또 많은 차별과 억압을 이어져 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지 않다라는 것들은 많이 생각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이 성경 안에서 남성의 이야기들만 대부분 중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여성의 이야기들은 다루어지지도 않고 있고 인간의 그 사람의 숫자 안에도 포함시키지 않고 있는 이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행간의 의미를 우리가 본다면 뭘 발견해낼 수 있을까요? 성인지 감수성을 지금 막 발휘하셔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행간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것인가? 여자는 사람이 아니다. 이 당시에 여자는 사람으로 여겨지지 않았죠. 그러니까 숫자에도 포함되지 않았겠죠. 그거 1차적으로 발견해 볼 수 있을 거예요. 또 우리 여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남자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지금도 남성에게 주어진 것들이 분명하게 그렇지만 이 당시에는 더 심했을 텐데, 남성만이 기록되고 남성만이 사람으로 인정받던 그런 시대에 남성에게 주어진 부담감이 얼마나 컸을까요? 남성이 짊어져야 했던 무게감, 중압감, 그게 너무 크지 않았을까요? 한편으로는 여성이 소외받고 억압받고 차별받았다라고 하면 그 반대로 여성이 함께 나눠줘야 될 짐들을 남성이 다 짊어졌다라는 이야기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행간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건 여기선 남성이 고통받고 있다. 여성이 우리가 그냥 보여지는 일들은 여성이 사람 취급도 못 받았다. 그래서 여성이 고통받고 있는 현실을 우리가 인지할 수 있지만 더 나아가서 그뿐만 아니라 남성도 편하지 않았다.
남성도 결코 즐겁기만 하지 않았다라는 것도 우리가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남성 중심주의의 사회, 가부장적인 사회라는 것이 어느 누구에게는 좋은 것이었을까?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겠죠. 과연 이러한 사회 안에서 어느 누구는 행복하고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주입되어서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살아왔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을 때 남성도 여성도 어떤 누구도 여기 안에서는 온전함을 누릴 수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당시의 사회와 문화 관습이 그러했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되어졌고 나타난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이어지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배우고 있는 신학자들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책에서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우리가 너무 잘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토마스 아퀴나스나 마틴 루터가 이런 이야기들 했어요. 제가 읽고 싶지도 않아요. 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자는 뭐 사람으로 취급을 못 받았으니까 그 우리가 위대한 신학자, 현대 신학을 그 공고히 했던 위대한 신학자들의 조차도 여성에 대한 시선이, 사회에 대한 시선이 이렇게밖에 머물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이러한 사회 안에서, 이러한 신학을 배웠던 사람들 안에서, 이렇게 살아갔던 사람들 안에서는 모두가 불행할 수밖에 없는, 모두가 온전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좀 나아졌을까요? 언제부터 그럼 도대체 여성은 사람이다, 여자도 남성과 동등한 인간이다 라고 인정받을 수 있었을까요? 여성도 사람으로서 남성과 동등한 까진 아니더라도 그래도 언제부터 남성과 좀 무게를 나눠지면서 함께 걸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좀 인식이 되었을까요? 네, 성경 시대도 아니었고 이렇게 중세 시대도 아니었어요. 네, 나온 것 같은데 제가 귀가 좀 안 들리나 봐요. 네. 여성은 과연 언제부터 남성과 동등한 인간으로 이렇게 대우받을 수 있었을까? 자, 프랑스 혁명이었죠. 1789년, 1700년대, 1789년에 이르러서 모든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한 권리를 가지고 태어났다라는 게 선언되었어요. 왜냐? 당시에 노예제도도 있고 인간이 다 같은 인간이 아니었잖아요. 계급에 따라서 다 지위가 있고 차별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존재했었기 때문에 그런 사회 안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운동하고 해서 이런 프랑스 혁명에서 이제 드디어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라는 게 선언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이제 여성으로, 사람으로, 인간으로 이제 인정을 받게 되었을까요? 아니니까 이렇게 질문하겠죠. 이때도 아니었어요. 1789년에도 그렇지가 못했어요. 왜? 아니 모든 인간이라고 했잖아요. 모든이 붙었는데 왜 모든의 여자는 안 들어가는 거예요? 모든이지만 이때도 여자는 인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모든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여기는 그냥 노예 남성이 들어갔던 거죠. 어린 아이가 들어갔던 거예요. 왜냐면 그 당시에는 이전에는 백인 남성만이 인간이다라는 게 보편적이었으니까 여기서 아이가 들어가고 노예 남성이 들어가서 모든 인간이 완성된 거예요. 여기에도 여성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791년에 몇 년 뒤죠. 울랭프 드구주라는 분이 얘기했어요. 여성이 단두대에 올라갈 권리가 있다면 연단에 오를 권리도 가져야 한다. 여성도 인간이다라는 그 외침이 오히려 프랑스 혁명 이후에 더 많이 대두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서 이제 드디어 여성의 목소리가 좀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됐고, 그전에는 여성의 목소리라는 것 자체가 내기가 힘들었죠. 조금씩 이제 견고한 뭔가 벽을 뚫고서 조금씩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남성이 오로지 짊어져야 했던 이 커다란 무거운 짐이 조금씩 나눠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건 저는 여성에게도 혁명이었고 남성에게도 혁명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조금 이루어지면서 가장 크게 대두되었던 것이 여성 참정권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네. 왜냐하면 참정권은 그 시민이라는 권리를 가진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권리잖아요. 근데 여성은 인간으로 대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가질 수 없었어요. 여성 참정권은 언제 실현되었을까요? 네, 그것도 이 프랑스 혁명이 있고 한 100여 년이 뒤에 1800년대에 이르러서야 뉴질랜드에서 이제 투표만 할 수 있는 반쪽짜리 참정권으로 실현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나라는 1900년대 이후에 참정권을 가질 수 있게 되었죠. 그러니까 여성이 나도 한 사람으로서의 뭔가 권리를 표현할 수 있는 것을 갖게 된 게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한 100여 년. 네, 길게 봐도 100년 좀 넘는 그런 역사밖에 되지 않는데, 그러면 그래서 또 요즘 사람들은 요즘처럼 여자가 살기 편한 세상이 어딨냐 이런 얘기 많이 해요. 또 이 시대가 바뀌었다, 세상이 달라졌다, 여자들 얼마나 살기 편하냐라고 이야기하지만 결코 우리가 현실을 제대로 봤을 때는 이전보다 나아졌을 뿐이지 남성과 여성이 동등한가에서 예스라고 대답하진 못할 거예요. 그럼 이 말은 또 결국 남성은 여성과 같은 무게를 지고 살아가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또 그렇지 않다라는 결론이 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여성은 남성과 동등한 인간인가라는 이 질문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 사회 안에서도 계속 가지고 있는 물음이 될 것 같아요. 요즘 시대는 어떨까요? 이거는 올해 한 4월이었어요. 네, 올해 4월에 나왔던 기사인데요. 이제 위에는 AI한테 이제 물어달라고 한 거예요. 인공지능한테. 자, 신문 읽는 사람을 보여줘 했더니 위에 이제 그림, 사진들이 나왔어요. 어떤 모습이에요? 다 동일하죠. 성별은 남성, 인종은 백인. 네. 백인 남성이 신문을 읽고 있는 이 모습만 쭉 나타났어요. AI가 생각할 때, AI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고 있으면서 축적되었던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결과를 도출해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 많은 결과를 가지고 신문 읽는 사람 보여줘 라고 했을 때 백인 남성이 등장한 거예요. 밑에는 뭘까요? 자, 승무원 그림을 보여줘 라고 했어요. 항공 승무원 그림 보여줘 라고 했을 때는 다 여성으로 나타나고 젊은 여성이 보이죠. 예. AI가 판단하고 있는 것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럼 이러한 결과는 결과적으로 우리 지금 현대사회 2023년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서도 많은 사람들의 생각 가운데 이러한 구조로 가지고 있구나.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많이 달라졌고 변화했다라고 하는데 여전히 이러한 모습으로 남아져 있구나라는 것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런 교육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지속하고 있는 거겠죠. 우리 사회에 있는 성별로 편향되어져 있는 이런 모습들을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네, 이거는 성역할 고정관념을 보여주고 있는 너무 절실한 광고예요. 이 서울시청 안내 게시판에 기록되어진 건데요. 이거 얼마 전에 있었던 거예요. 그게 크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근데 엄마 좀 쉬세요. 아빠 힘내세요. 이거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엄마는 항상 집안일하고 바쁘게 아이를 돌보고 하는 거니까 아이의 시선으로 엄마 좀 쉬세요. 아빠는 늘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돈 벌고 하니까 아빠 힘내세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왜 우리가 아직도 이런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지 참 의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곳곳에도 아직 이렇게 남아져 있어요. 저도 신대원 신대원 때 이제 결혼하거나 이런 그리고 신대원 졸업하고 결혼하는 커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보면요, 사역자인데도 불구하고 또 남녀 같이 다 사역을 하고 있는 경우에도 보면 이렇게 남성은 항상 교회 가서 일하느라고 아이를 돌볼 시간이 없어요. 늘 아이는 아빠 얼굴도 제대로 못 보고 살아가요.
그리고 엄마는 혼자 독박 육아에서 너무 헤어나오질 못하고 막 스트레스 받으면서 괴로워하고 있어요. 아니 이건 도대체 무슨 현실이지? 이 2000년대가 넘었는데 우리는 왜 그런 사회를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가 아주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는 여성은 집안에서 살림하고 애 키우고 이렇게 조신하게 있어야 돼, 이런 이미지. 남성은 밖에 나가서 일하고 가정을 위해서 뭔가 돈을 벌어와야 하고 생계를 부양해야 되는 이런. 아니 요즘 다 같이 일하는 사회잖아요. 맞벌이가 더 있는 사회고 여성도 이렇게 다 대학 교육, 대학원 교육까지 다 받고 하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이분법적인 그런 구조 안에서 과거의 유산을 가지고 아주 유물과 같은 그 과거의 것들을 여전히 답습하고 있을까? 나의 삶은, 우리의 삶은 좀 달라야 되지 않을까를 고민해 보시면 좋겠어요. 저는 2명 조카가 있거든요. 남자의 조카가 있는데 제가 그 육아에 굉장히 많이 참여를 하면서 있어요. 그래서 조카들이 어릴 때는 뭐 저한테 엄마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제가 육아에 많이 참여하고 있는데 육아를 하면서 느낀 게 이렇게 행복한 일이 있구나. 이렇게 정말 즐거운 일이 있구나. 물론 몸은 고되고 힘들죠. 그래서 저희 애들이 맨날 저를 타고 올라와가지고 뭐 너는 고모가 의자인 줄 아니 뭐 고모가 장난감이니 맨날 이러면서 하는데 맨날 타고 올라오고 막 놀고 몸으로 부대끼고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기는 한데 그 아이를 바라보고 함께 하는 일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면서 느꼈어요. 아, 우리 아빠는 왜 이걸 못 느꼈을까? 우리 아빠 너무 불쌍하다. 아니 우리 아빠는 왜 그 몇십 년 동안 그렇게 일만 했지? 그러면서 이제 저희 부친에게 여쭤보면 뭐 기저귀를 간다던가 목욕을 시킨다던가 뭐 이런 일을 할 때 아빠는 나 어릴 때 이런 거 해봤어? 하나도 못 해봤대요. 왜 그때 맨날 야근하고 일하고 하느라고 어떻게 크는지도 볼 수 없었던 거예요. 우리 아빠는 왜 이렇게 불행한 삶을 살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아이와 함께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큰데 왜 그걸 모를까? 그 남성들이 포기해야 되는 삶의 그 기쁨을 왜 포기하는 게 당연한 듯이 살아가고 있는 건가? 그러면 안 되겠죠. 내가 누릴 수 있는 기쁨, 내가 누릴 수 있는 행복이 있는데 그걸 여러분들이 모두 다 쟁취하셔야 될 거예요. 여성들은 또 반대 입장에서 왜 그걸 내가 감당해야 하나? 나 혼자 왜 독박으로 써야 하는가? 예, 거기에도 의문을 가져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점점 그렇지 않은 정말 남성과 여성이 동등하게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누가 앞에 가고 뒤따라가는 게 아니라 같은 선상에서 걸어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회, 그러한 세상, 그러한 하나님 나라 우리가 함께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성별 고정관념을 우리가 제대로 인식하고 좀 파악해야 돼요. 그러려면 아까 앞에서 말한 성인지 감수성이 필요하겠죠. 우리가 일상에서 살아갈 때 항상 좀 민감하게 보는 능력들을 키워가야 하는 것인데 제가 어떤 예능 프로그램을 보다가 인지적 구두쇠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인지적 구두쇠. 사람들은요, 사람의 뇌과학자가 나와서 얘기하는 거였어요. 이 뇌 자체가 생각하는 걸 싫어한대요. 가능한 한 이 생각하는 데 에너지를 좀 안 쓰고 싶어 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짜장면, 짬뽕 이렇게 밸런스 게임 해도 그게 뭐라고 고민하면서 막 머리 아파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조차도 우리는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고 우리가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가려면 좀 내가 일을 해야 돼요. 왜냐면 좀 판단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해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제대로 바라보고 인식하고 이해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능력이 필요해요. 그럼 내가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좀 되게 부지런히 움직여야 돼요. 제가 오늘 오면서 보니까 요 채플실 앞에 무슨 이타성과 과학 뭐 그런 광자들이 많이 열리더라고요. 네, 이타성이라는 거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거잖아요. 타인에 대해서 인식하는 거, 타자와의 관계를 생각하는 거. 특히 우리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고 또 그것을 기독교 안에서 또 교회를 책임지고 이끌어나갈 리더라면 우리가 그런 능력이 좀 더 필요하겠죠. 그래서 좀 뇌를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에도 좀 여러 가지 막 생각하세요. 저 사람은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내가 생각해야 될 성인지 감수성은 무엇인가? 나는 그 능력을 위해서 뭘 해야 하는가? 예, 지금 뇌를 많이 사용하면서 이 시간이 끝나고 나면 피곤하다.
뇌를 너무 많이 썼어. 피곤하다 좀 느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사회 안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 삶의 자리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내가 지금 있는 그 자리 안에서, 우리 학교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 학년 안에서 이 성별 고정관념이 어떤 부분에서 나타나고 있는가,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린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끊임없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실행하셔야 돼요. 그 실행이 늘 옳은 방향으로 100% 다 옳게 가진 않잖아요. 무엇이든지 새롭게 하다 보면 삐그덕거려요. 뭔가 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근데 그런 과정들을 다 이제 극복해 나가야지만 새로운 변화까지 이루러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지금 2023년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는 너무 후지다. 우리나라 이 행정에서 이런 거 좀 너무 심했다. 이런 것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되겠고, 우리가 하는 일에도 이런 일들이 반영돼야 되겠죠. 네. 또 뭐 이것도 너무 잘 알고 계시겠지만, 뭐 미디어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일들, 또 우리가 그냥 사회에서 인식할 수 있는 부분들을 여성에 대해서 굉장히 성적 대상화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곤 합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왜 굳이 필요할까? 여성을 왜 성적 대상으로 인식해야 될까? 뭐 남자는 다 그래. 이런 말 들으면 기분 나쁘셔야 돼요. 그렇죠? 남자의 성욕은 컨트롤할 수가 없대. 왜? 남성들이 의문을 가지셔야죠. 우리가 굉장히 편견으로 익숙해진 말들을 그냥 들어왔던 말이니까 이렇게 흘러들이시면 안 돼요. 아니, 왜 그래야 돼? 남성이든 여성이든 우리 다 인격적인 사람들이고, 이 세상을 다 제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왜 그런 남자라는 틀 안에 박혀있는 것들, 여자라는 틀 안에 박혀있는 것들에 고정되어서 그것이 나여야만 하는 것인 것처럼 살아가야 하는가. 네, 그 물음 가운데 우리가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여성을 성상품화하고 있는 일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뭐 예능이나 TV 프로그램, 뭐 영화, 드라마, 뭐 너무너무 많이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막 웃으면서 재밌게 재밌다, 신난다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저거 문제다. 네, 이런 데 댓글 써야 돼요. 네, 이런 데 괜히 이상한 데다 댓글 쓰면 안 되고, 이런 데 가서 댓글 남겨야죠. 이런 부분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않도록 시정해 주십시오. 이런 일들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사회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성별로 이렇게 편향되어져 있는 모습들을 발견하고 또 변화시키는 일들 우리가 함께 해야 되겠습니다. 특히 또 우리가 문제할 수 있는 건 온전적 성차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엄마가 해준 밥이 제일 맛있어. 역시 엄마 최고야. 이게 어디서 문제가 있을까요? 엄마는 그렇게 밥하는 사람으로 정해버리는 거죠. 근데 여기서 문제의식을 가지지 못하면 그거에, 그 칭찬에 우리가 더 힘입어서 막 하게 되어죠. 우리 남성들을 보면, 결혼 초기의 남성들을 보면요, 뭘 못해요 하면 와이프한테 허락받아야 된대. 뭘 자기 돈 주고 뭘 사는데도 와이프 허락이 있어야 된대. 친구 만나러 가는데 허락을 받아야 된대. 왜 그래요? 그렇게 살지 마세요. 그게 왜 허락받아야 될 영역이에요? 내가 내 자유를 행하는 일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에 관련된 이분법적인 사고,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편견과 고정관념이 이렇게 남성의 삶도 힘들게 만들고 여성의 삶도 힘들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인지 감수성을 깨워서 이런 것들을 분별하고 우리가 바꿔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하나, 그건 허락받을 문제가 아니야 라는 것들을 명확하게 남성과 여성이 서로 소통하는 가운데, 대화하는 가운데 그런 것들을 또 바꿔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안에 이렇게 뿌리밖에 내려있는 온전적, 이렇게 뭔가 탈을 쓰고 있는 거, 괜찮은 것처럼, 되게 뭔가 고급진 것처럼 다르게 온정적이라는 말로 하지만 분명하게 성차별이라는 거, 성차별이라는 것들을 인식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차별로만 끝나면 뭐 이러고 말 수 있어요. 차별로 끝난다면. 근데 문제는 이 차별이 아니라 이 차별에서 폭력이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여성과 남성에 대한 이런 문제적인 의식들, 편견들, 고정관념들, 이런 사회의 문화와 구조들이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는 성적인 폭력의 근원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남자는 남자는 그래도 괜찮아. 여자가 뭐 맞을만 했으니까 맞았겠지. 여자가 잘못했으니까 남자가 때렸겠지. 남자는 때리는 게 당연하고 여자는 맞는 게 당연한 그런 사회를 다 같이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유엔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여성에 대한 남성의 권리와 특권 이데올로기, 남성성에 관한 사회적 규범, 남성의 통제나 권력이 필요하다는 주장, 성역할 강요나 성역할에서 벗어난 여성 행동은 처벌해야 한다는 인식과 같은 젠더 관련 요소에 뿌리를 두고 있다. 여성의 역할에서 벗어났을 때,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뿌리 박혀 있는 여성의 역할에서 벗어났을 때 마저도 되는 여성이 되는 거예요. 그 여성은 처벌해도 가능한 여성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그동안에 만들어왔던 그 구조와 문화가, 이 구조와 문화라는 것을 굉장히 오랜 시간 뿌리 박혀서 축적되어져 온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단번에 바뀌진 않아요.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교육하고 막 내 삶에서 뭔가 실천하고 해도 안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답답하고 한숨만 나오고 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하지만 그 하나하나의 일들이 모아져서 우리의 삶에서의 하나하나 달라진 것들이 모아졌을 때 사회는 변하게 되겠죠. 세상은 달라질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인식하고 있을 때, 남성도 여성도 편하지 않게 우리를 안전하게 하지 않는 이 성과 관련된 차별적인 요소들이, 이 편견의 요소들이 우리 사회를 고통받게 하고 있구나, 내 삶을 불편하게 하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인식하고 살아갈 때 이 하나하나를 우리가 함께 변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폭력이 나타나는 결과들을 보면요, 성별화되어진 폭력의 모습들도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피해자의 대부분은 여성으로 나타나죠. 가해자의 대부분은 남성으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누구도 여기서 피해자가 되면 안 되겠고 가해자가 되면 안 되겠죠.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근데 우리가 또 교회 사역을 하면서 또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이런 피해자를 마주할 수 있게 되기도 하고 가해자를 마주할 수 있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혹은 이런 상황이 나아가지 않도록, 발생하지 않도록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가 오늘의 결론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별로 여성이 더 많은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분명하게 드러나져요. 이건 앞에서 이야기했던 우리 안에 그렇게 오랜 역사 가운데 있었던 여성에 대한 인식, 남성에 대한 인식이 만들어낸 결과치로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건 정말 잘못되었구나, 제대로 바꿔야 되겠다라는 것들 분명하게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이 폭력의 피해를 당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인식하게 되어지는 두려움, 불안감을 볼 때도 여성과 남성이 극명하게 다른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왜 여자라는 이유로 더 두려움에 시달리면서 살아가야 될까요? 그리고 또 우리는 왜 남자라는 이유로 괜히 잠재적 가해자라는 이야기를 들어야만 할까요? 난 그런 세상이 너무 싫은데, 그렇게 살아가고 싶지 않은데. 남자라는 이유,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우리에게 씌워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가감하게 버리고 새 일들을 해야 하겠죠. 그럼 폭력의 모습은 굉장히 다양하게 드러나집니다. 이게 남성을 가해자로, 여성을 피해자로 로만 볼 것이 아니라 여성이 가해자가 될 수도 있고 남성이 피해자가 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폭력의 모습은 뭔가 우리가 액션으로 취하는 것뿐만 아니라 말로 인한 것, 언행에 말에 의한 것들도 분명하게 들어갈 것이고요. 또 정서적인 부분들 굉장히 많이 나타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 안에서도 굉장히 성폭력의 범주는 막 너무 크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폭력들은 법에 의해서 판단이 되고 처벌이 가능한 그런 폭력들이 있지만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폭력들은 또 이 법의 범주를 벗어나서 이야기하기 어려운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는 이제 뭐 판사나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그런 걸 발견할 수 있겠죠. 그럴 때 이 자기 결정권에 침해받는 것들이 이제 폭력으로 드러나지는 것들,
특히 성적인 관련돼서 폭력으로 드러나지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제가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가지고 많이 급해졌는데, 네, 여성에게 이렇게 드러나는 범죄들이 범죄 후에 뭔가 법을 신설해서 바뀌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뭔가 사건이 발생한 다음에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데 더 초점을 맞춰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는 안전한 일상을 향하여서 나아갈 것인가, 무엇이 평등인지 아는 것들이 너무 필요할 텐데 이건 많이 보셨을 것 같아서 넘어갈게요. 우리가 힘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인지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힘을 나타내어지는 건 뭐 성별도 있을 수 있고 우리가 나이에 있을 수도 있고 학력, 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지위들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는데 이 힘의 차이를 인식하는 일들부터 우리가 출발해야 되겠고요. 여러분들도 여기 학교 안에서는 학생이라는 위치에 있지만 또 교회 가서는 리더의 위치에 있잖아요. 그럴 때 나는 그 힘의 차이를 어떤 내가 구성원들과 있느냐에 따라서 어디에 놓여 있느냐에 따라서는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할 때 내가 가질 수 있는 위력을 인식할 수 있어야 돼요. 눈에 보이거나 보이지 않거나 나타나는 이 힘의 능력을 내가 가진 위치 안에서 어떻게 발현될 수 있는지를 내가 인식하고 있지 않으면 나의 말에, 나의 행동에 그런 것들이 묻어져 나오겠죠. 그래서 이 위력이라는 부분들을 내가 어떤 부분에서는 나에게도 가지고 있다 라는 것들을 꼭 인식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나 스스로의 위치를 성찰하고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라는 것들을 분명히 하시고, 그 가운데서 정말 함께하는 모든 그룹 안에서의 그 평등을 이루어 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퀴즈가 여기 여러 개 있는데 좀 넘어갈게요. 네. 그리고 정말로 법적인 해결이 필요한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시에는 이런 기관들을 통해서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또 학교 안에도 그런 기구들이 설치가 되어 있고 교단 안에도 분명하게 이런 법적인 해결, 처벌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마련되어져 있을 텐데 이제 국가에서 실현할 수 있는 것들도 우리가 기억해 보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또 우리가 여기에 피해자가 되어질 수도 있지만 또 신고 의무자로서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것에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걷는 길이라는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5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무엇보다도 폭력이 일어났을 때 발생하는 것들이 가해자의 문제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데 이건 유엔에서 나온 5가지 행동 지침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여성이 혹은 피해자가 어떤 빌미를 제공했기 때문에 그 폭력의 피해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분명한 문제자인 가해자가 있다. 가해자가 잘못된 행동을 했기 때문이다라는 것들을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2차 피해를 발생하는 것들도 예방할 수 있겠죠. 2번째는 현장에서 말하라. 아까 성인지 감수성 계속 발휘하면서 내가 조금 프로 불편러가 되더라도 일어난 상황에서 말씀을 남성이든 여성이든 내가 당하고 있는 혹은 내 옆에서 주변에서 발생하고 있는 불편함들, 차별함들을 목격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공론화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일들, 우리가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말해주시면 좋겠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문화가 변할 수 있겠죠. 뭐 한신대는 이미 제가 알기로는 너무 이제 잘 해가고 있고 또 발전적인 기관이라는 거 알고 있는데 그 안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발견되어질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변화를 위해서 같이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피해자를 위해서 왜냐하면 또 우리는 소외받은 자들 정말 어려움에 처한 자들에게 우리의 시선이 가야 되는 사람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더 피해자를 지원하는 일에 열심을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제가 이걸 신대원 때 하지 못한 걸 목사가 되고 나서 늘 후회하면서 얘기했어요. 왜 나는 신대원에서 저런 걸 배우지 못했을까? 나는 왜 학교 다닐 때 저런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했을까? 하면서 되게 자습하면서 공부했던 책들을 제가 좀 나열을 해놨는데 이런 우리 사회 안에서 변화를 위하고 정말 진정한 하나님 나라, 우리가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나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해요.
성인지 감수성은 능력이라고 했잖아요. 그것을 훈련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 정말 한국 기독교를 이끌어 나갈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서 함께 가셨으면 좋겠고요. 내가 변화의 주체가 되어진다. 어느 누군가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체적인 한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한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위해서 함께 나아간다라는 인식을 가지시고 자부심을 가지시고 함께 걸어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가 가는 길이 나 혼자 외로운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함께 할 수 있는 행복하게 정말 평등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긴 시간 동안 집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하고요. 시간이 딱 되었는데 네, 혹시 정말 난 질문 꼭 하나 하고 싶다 하시는 분 있을까요? 네, 시간이 너무 되어서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열정적으로 강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이 좀 충분하게 드리지 못해서 죄송한 마음이 남아 있습니다. 아마 우리 강의해 주신 분에게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접촉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궁금한 것이나 혹은 연락을 하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따로 알려주시면 만날 수 있도록 혹은 연락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아마 여러분들이 혹시 질문이 있었는데도 지금 시간 때문에 말씀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끝나고 시간이 얼마나 주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만 광고 드릴게요. 다음 주 화요일 채플 후에 현장 목회 실습 조장들 이제 앞으로 조장님들이 수고를 많이 해야 되는데 끝나고 채플 후에 그 자리에서 조장들 모임이 있으니까 조장님들 빠지면 안 됩니다. 다음 주 화요일 채플 후에. 네. 그러면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강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한번 보내드립시다.